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으니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팔란티어, 그리고 룰루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영상에 달린 댓글들, 소위 악플이라고도 하죠. 이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꼭 전문가나 남들의 입을 통해 다시 들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 붕괴 해지 수단이 아니라 투기 자산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불안자산이라고 정의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버리는 과거에는 범죄나 불법 거래 수요가 가격을 지지했으나 이제는 추적이 쉬워지면서 이런 수요가 사라져 바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자금 세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추적이 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의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따라서 매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가격이 낮아져도 비트코인을 받아들 큰 수요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금, 은, 레버리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이 금, 은, 강제 매도를 부르고 이것이 시장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봅시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원자재를 거래하는 전체 시장의 수요에서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비중이 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 은, 강제 매도 현상을 비트코인 하락과 억지로 크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24년부터 금과 은은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현재는 증시가 하락하면 금과 은도 자연스럽게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걱정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과 심리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도 결국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란 곧 투자자의 심리와 직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안자산인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그대로 증시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에서 빠진 유동성이 미국 증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 증시가 오르면 아, 돈이 이동했구나 라고 결과를 단정 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자금의 움직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비트코인의 하락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미국 증시로도 그 공포가 전이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말이 돕니다. 애초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배당을 줘야 하는데 실적도 제대로 없는 기업이 빚을 내 배당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절대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자산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튼튼한 기업이라고 착각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건 이미 충분히 예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기업을 두고 잡주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잡주라는 단어에 놀라지 마시고요. 잡주는 향후 좋은 종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잡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레버리지가 청산되었다는 뉴스는 항상 꼬리표처럼 붙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당연히 청산되는 것이지 그게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또한 마이클 버리가 저격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뒤에 팔렌티어 이야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말 한마디가 이 큰 자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자산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거대한 자산 시장을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거대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마이클 버리의 트윗 하나를 보고 그들의 수조 달러의 돈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 시장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비트코인에만 매몰돼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자산 시장의 전체 원리를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처럼 주식시장에서도 특정 섹터로 관심이 쏠리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집중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중과 관심은 언제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대중에게 버림을 받을 때 하락의 강도도 훨씬 세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는 특별한 개별 기업의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같이 움직입니다. 아이언큐나 리게트를 봐도 같이 움직이죠. 팔란티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관련 ETF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셋째, 공포시 동시에 빠져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산이 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AI 섹터도 공포에 빠지면 동시에 자금이 빠져나올 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유동성을 악화시켜서 후발주자들에게 역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ETF 유출 같은 현상들이 비트코인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다고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수조원 규모의 ETF 자금 유출, 비트코인 자산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발생할 조짐이 보이니까 유출이 된 것이죠. 자산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강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메인은 불안 자산이었던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얼마나 빠져나갔냐보다 왜 그들이 비트코인에 빠져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제가 비트코인 6만 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7만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깨지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점이 깨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열리는지에 대해서 남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6만, 이더리움 2천, 1800 언급했던 건 멤버십에서 몇 달 전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있을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같이 부자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잘못되자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딱 6만 달러만 보시면 됩니다. 6만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추가 하락 시 또 열리는 구간이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1500 구간을 종종 확인하시면서 가격이 그 아래에서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요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차트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우고 실제로 사용했던 공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감을 익히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중 마이클 버리의 말 때문에 팔란티어가 하락했다.
해석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증시가 하락하려고 했다면 그 이유는 마이클 버리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증시 내부에 하락의 이유가 층층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팔란티어의 반등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5일입니다. 이날 INQ, 리게티, 오라클 등 많은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 종목이나 보셔도 대부분 같은 날 동시에 반등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는 다 같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특정 인물의 저격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일개 개인의 입에 거대한 증시가 휘청인다면 그 주식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신뢰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팔란티어가 떨어지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금리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득이하게 제 멤버십 이야기를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FOMC 아침 브리핑 때 만약 금리를 동결하면 시작은 이를 물량 소화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렸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자면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빚을 갚기에 유리하니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집중과 관심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했던 자산들, 즉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에서는 수익 실현을 할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지금은 중소형주 전체가 매물 압박을 받는 것이지 팔란티어만 유독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팔란티어의 악재로만 보게 되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 악재를 열심히 퍼다 나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팔란티어만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전체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주식시장의 힘, 즉 상승 추세는 안 좋은 실적 때문에 죽어가던 종목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은 중소형주들의 추세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건 우리 이미 5개월 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주식의 추세는 악재도 씹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증시 전체 분위기, 즉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이클 버리 포지션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이클 버리의 팔란티어 푸 포지션은 1월 15일 2017년 만기 행사 50불 베팅입니다. 당시 예상 매수 가격은 한 거래당 약 27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영상 만드는 시점의 가격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버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산해보면 현재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격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값이 숫자로 측정되어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려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에 폭락을 했느냐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이익인지 손해인지가 결정됩니다. 즉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붙잡은 사람이 무조건 수익을 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과 믿음 혹은 불안으로 시장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차트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반대로 차트가 무너지는 시나리오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아마 마이클 버리는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가운데가 머리라는 건데요. 이 패턴의 원리는 목선이라고 불리는 저점이 깨지면 머리 꼭대기에서 저점까지의 높이만큼 주가가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벌이의 계산으로는 이 패턴에 대입했을 때 83불 부근까지 하락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차트 계산상으로도 80불 부근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가 경고하는 구간은 이 정도 레벨입니다. 일각에서는 54불 정도까지 목표 주가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단순한 패턴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80불 부근까지 가게 되면 증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어느 주가가 깨지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의 맥락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인 저점이 깨졌으니까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만 계시는 분들은 벌써 팔란티어는 이제 망했다라고 단정짓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패턴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패턴이라도 깨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도 이 패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구간, 바로 반전의 열쇠가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가 170불 위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추세선을 그려보면 170 구간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탈 구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5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170불 위로 올라서 준다면 시장에서는 이를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떨기보다는 우선 주가가 170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버리가 언급한 룰루레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생리를 보면 주식은 과도하게 많이 하락하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별 종목의 이유가 아니라 증시 전체 분위기가 좋으면 특별한 호재 없이도 덩달아 오르기도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는 과거에 정말 핫했지만 지금은 많이 하락한 소위 난폭 과대 종목만 골라 잡아서 매수하고 진득하게 시간 싸움을 하는 투자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마이크 버리의 언급은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이나 가격적 메리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떨어졌으니 반등할 때가 됐다는 식의 접근인 거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룰루레몬이라는 기업 자체를 뜯어보고 공부해서 기업적으로 펀디멘털이 너무 좋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투자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분석 없이 단지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 들어가는 투자는 정말 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짧은 말씀이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군더더기라고 느끼실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20년간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진짜 돈 되는 노하우입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 하는 기업 분석이나 남이 써준 뉴스 읽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유통기한이 짧은 정보가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주식의 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지인들이 이 방법으로 코로나 이후의 폭락장과 상승장을 모두 견디며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집을 샀습니다. 검증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많이 봐야 주식을 잘한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20년 전 처음 주식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쏟아지는 뉴스는 다 끄고 경제 원리부터 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보는 뉴스는 투자가 아니라 내 계좌를 갉아먹는 감정 매매를 부추기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다소 어렵고 때로는 내려가면 내려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말장난하냐라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예언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대응법을 미리 말씀드릴 것이고 그 안에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뼈저리고 후회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떠먹여주는 쉬운 정보, 듣기 좋은 뉴스만 찾으시면 계좌는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 겁니다. 그들도 그걸 원하니까요. 그래야 계속 시청을 할 테니까요. 주식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당장은 제 이야기가 낯설고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투자가 정말 쉬워지는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제 진심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